안녕하세요.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매주 가장 핫한 주제를 들고 오시는 분이시죠. 투미부동산의 김재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최근에 또 서울시에서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이슈들을 또 계속 발표를 하고 계신데요. 뭐 선거철과 맞물려서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발표 자체는요 기존에 이렇게 발표했던 것 중에서는 계속 이슈를 끌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서울시 또 내용들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에서 하면 별로 인기가 없는데 서울시에서 하면 인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시장에서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이 얘기를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고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빠숑님이랑은 연말을 함께하다가 1월달에 또 이렇게 찾아왔는데 또 금방 보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 어저께 본 것 같지 왜? 카톡에서 맨날 봐서 그런가? 그러게요. 팟빵을 듣는 분들은 1월달에 들으시겠지만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또 2월달에 보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 빨리 갑니다. 12월 31일에 함께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신통기획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게 또 12월 말에 찍었으니까 1월 내는 솔직히 찍을 이슈가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었었는데 네. 이놈의 부동산 정책은 네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항상 무언가가 새롭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대선 주자분들도 진짜 열심히 공약 내놓고 계시고 네. 서울시에서도 공약을 내놓고 계시고 뭐 실제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몇 개만 실행돼도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슈들은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가 어떤 건가요? 네,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정말 이슈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이 앞두다 보니까 양당 후보님들께서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다뤄볼까 하다가 이런 공약들 같은 경우는 진짜 시행되는지 안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좀 무리한 공약들도 한 반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공약들보다도 아예 진짜 시행이 된 그렇죠.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서울특별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바로 모아주택입니다. 일단 이름만 들어보면요, 김정은 소장님은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일요일 밤의 대행진에 옛날에 주병진 씨가 사회 봤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였었는데 그때 첫 멘트가 여러분들의 시선과 의견을 모아서 오늘 재밌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되게 유행했었는데 그거 뭐가잖아요. 그렇죠. 모아 아니면 more 해서 그 모아주택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에서 1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도 1월 13일에 발표한 소식인데요. 보게 되면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5세움표 모아주택으로 새로운 정비 모델로 새롭게 가져오겠다. 그러면서 2026년도까지 3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합니다. 의문을 갖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정비 사업이라고는 하는데 우리 정비 사업도 너무 많았잖아요. 일전에도 저희가 빠숑의 세상 답사기에서 한번 정리한 적도 있었는데 공공재개발 정리. 우리는 보통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면 그게 그거 아닌가 하지만 구분을 해야 된다. 56 대체 공공재개발, 24 대체 공공재개발, 84 대체 공공재 그건 공공재건축이지만 한테 막 이렇게 대책이 너무 많고 사이사이에 또 몇 개 작은 것까지 합치게 되면 아무튼 셀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너무 많고 또 이게 기준들이 다르고 진행되는 법도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접비법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전통적인 정비 사업이었는데 24 대체형 공공주택 특별법이 나타나고 이번에 나오는 정비 사업은 그건 또 뭐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일명 빈소법이라고 말하거든요. 생소한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이랑 또 다르잖아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이 모아주택이 갖고 있는 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정말 좋은 대책이라고 보지만 근데 이게 갖고 있는 한계도 명확해요. 우려점까지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아주택에 대한 개념은 정말 좋습니다. 원래 이제 빈소법 자체로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혹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의 단점은 명확합니다. 일단은 너무 짜잘짜잘하게 공급이 된다. 나홀로 주택들 양산하는 거다. 기반 시설이 확충되기 좀 어렵다라는
비판들이 많았었죠. 사람들이 블록 단위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렇죠. 블록 단위. 이게 소규모로 갖다가 개별 필지별로 개발하는 거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비판들이 있었는데 시장님도 이제 이 부분을 인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필지들을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을 하겠다. 네. 모아타운이라는 거를 새롭게 가져왔습니다. 모아타운.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종전의 가로들을 좀 살려놓으면서 그냥 그 내에서만 아파트 뭐 100세대, 뭐 60세대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가로주택 뭐 예를 들어서 A1 블럭, A2 블럭 이런 식으로 A3 블럭 해서 다 모아놓는 거죠. 모아가지고 뭐 2000세대 이렇게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가 가장 좀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단점도 존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우리는 우리끼리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모았을 때의 인센티브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항상 재개발 예정지를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노후도였죠. 노후도가 중요하죠. 이 노후도조차를 충족 못한다라고 하면 애초에 출발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에서도 말해준 이 통계 자료들을 보게 되면 전체 주거지의 41%가 저층 주거지인데 이 중에 87%는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정비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겠죠. 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여기도 재개발이 될 것 같고 저기도 재개발이 될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87%가 정비가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따지면 안타까운 거죠. 저도 그래서 항상 빠숑의 세상 다싹에서 설명을 하면서도 강조드린 게 기대감을 갖는 거는 정말 좋지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특히 도정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법정 요건을 못 맞추면 애초에 출발 자체가 안 되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다 될 것처럼 얘기한다고 뭐 언젠가는 되겠죠 라는 행복 회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지 안 그러면 물릴 수가 있다. 지금 재개발 예정지로 말이 나오는 곳들도 20년 전부터도 예정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선 불만이 많죠.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라는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록 단위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원주민 재정 창률도 높여주겠다. 모아타운으로 가게 되면 또 나타나는 장점이 이제 그룹으로 묶었잖아요.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그맣게 했을 때는 편의시설을 도저히 넣을 수가 없잖아. 부대시설을. 그렇죠. 우리가 뭐 나홀로 아파트 한 동짜리 넣었는데 뭐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갈 공간도 없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블록 단위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십시일반에서 공간들이 생길 테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인센티브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2종 7층 이하 이 부분을 갖다가 최고 층수를 15층까지로 완화해 주겠다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층수가 높아지는 거네요. 네.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잘 아시는 분들은 2종 7층이 실질적으로는 정비 사업에 있어서 영향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가로막는 정책은 아니라는 거는 알 거예요. 왜냐면 정비 사업으로 갖다가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용적률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얻어내면서 조합에서는 기부 체납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되는 아파트 단지들 보다 보면 7층 이하로 지어지는 애들은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뭔가 기브 앤 테이크를 하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움직여지는 부분들도 있고 층이 깎였다라고 하면 문화재라든가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으로 해서 깎이는 거지 층수를 엄청나게 이렇게는 하진 않아요. 2종 7층이 제한받는 대표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움직이는 정비 사업들이 아니라 민간에서 움직이는 조그맣게 움직이는 개발 사업들이 다 2종 7층의 규제들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죠. 민간에서 직접 시행을 해가지고 뭔가 올리려고 해도 7층 규제에 걸리고 대표적으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 정비 사업으로 완공된 아파트 단지들을 보게 되면 이게 문의는 아파트긴 한데 7층짜리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뭐 좀 깨끗하고 조금 높은 빌라 아니냐. 법적으로는 5층 이상이면 아파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7층짜리도 아파트는 아파트인 거죠. 네. 가로주택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게 가로주택이 좋은가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우리가 생각한 아파트는 좀 높게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한 이제 30층 정도 되어야 이제 아파트처럼 보이는 최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게 100% 공감하는 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완공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가보면은 10층이 안 되잖아. 네. 뭐 네. 좀 깨끗하고 조금 높은 빌라인가라는 생각들도 가질 수 있죠. 층고를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나중에 모아주택으로 가면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가 층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용적률을 안 건든다라고 하면 그냥 뭐 연면적은 똑같아요. 그건 세대수도 똑같고요. 네. 하지만 층고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건폐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 사업 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대지 면적이 낮아지다 보니까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늘어난 이제 대지 면적에다가는 뭐 공원을 배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기반 시설들을 배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훨씬 동간 간격도 넓어질 수 있는 거고, 조망권도 훨씬 더 확보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층고 규제 완화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이 15층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었겠지만 개별 사업 단지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번에 시범으로 나온 애들이 두 군데가 있는데 번동이랑 명목동 같은 경우도 이제 모아주택에 대한 개념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 여건들은 양호하던 거죠. 뭐 천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이게 정말 빌라 지역들의 그렇죠. 그렇죠. 가장 핵심이잖아요. 녹지도 거의 없고, 그래서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했다. 근데 이거를 블록 단위로 정비를 하게 되면 이게 모아타운으로 해서 1200세대나 공급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대단지네요. 단지가 몰려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나홀로 아파트의 나율이면 의미가 없는데, 건물 배치나 층수 변화를 사업 부지가 하나의 공통된 단지처럼 볼 수 있게 통일성을 갖춰놨어요. 예를 들어 A1 블록은 101동, A2 블록은 202동, 네. 동을 갖다가 다르게 보유하면 하나의 단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하를 또 통합하게 돼요. 이거는 정말 저는 생각도 못했었던 획기적인 사항이거든요. 블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하 주차장을 판다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지가 있다 하면 여기 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여기 지하 공간들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하로는 다 연결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벽 만들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공간들도 다 활용하고, 또 커뮤니티는 이쪽에 배치돼 있다 하더라도 도로 건너서 가는 게 아니라 지하 주차장 연결돼 있으면 바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서 한다 정도가 아니라 이걸 통합시켜 버리면 진짜 외부에서 보면 이거 하나의 단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한다는 게, 저는 이 모아주택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발상의 전환이다,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도 도로 양측에도 도서관, 카페, 운동시설, 기존의 가로주택에서는 있기 어려웠었던 이 커뮤니티들도 넣겠다라는 거죠. 기존에 357세대가 1200세대로 늘어나게 되고, 임대주택도 넣고, 임대주택까지 넣을 수 있고, 예. 공공성도 확충하는 거죠. 공공성확장. 네. 그리고 기존에 주차장이 129대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맨날 빌라 지역 가면 막 이면 주차돼 있고 막 이중 주차돼 있고, 네. 빌라가 지하를 파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필로티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니까 네. 주차장이 있긴 있는데 앞에 차가 안 빠져나가면 차를 뺄 수가 없어. 막 전화 걸어야 돼.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주차장 가지고 싸움하시는 분도 많고 소송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아파트 단지는 그런 일이 별로 없고 그런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들에서 발생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주거 환경이 어려운 부분을 주차장 획기적으로 네. 10배 가량 증가를 한다. 녹지가 아예 없었는데 충원을 하겠다. 네. 명목동 역시도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모아타운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들었을 때의 단점들을 상쇄하고 보완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 20곳씩 해가지고 5년간 100개를 지정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타나는 비판 중 하나가 지하 주차장을 팔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해져요. 지상으로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땅 네. 하나씩 팔 때마다 돈이 그렇죠, 장난 그렇죠. 아닌데 또 이걸 또 통합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의문점이긴 한데 통합을 하려면 공사를 거의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도 좀 연기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또 이제 연결 부위에 대한 공사비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비판 중 하나지만 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면서 공익성을 확충하는 방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조달 등도 해주겠다. 이전에 창신승인 뉴타운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1,000억을 투여했거든요. 그렇죠. 그 1,000억을 애초에 멀쩡한 재개발하게 하면서 지원하는 식으로 갔었으면, 즉 재개발이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사업성이 좀 더 떨어지니까 네. 이 부분을 지원해주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공공건축 설계 지원이라 해주던가, 요 아까 말했었던 2종 7층 용도지역 상향. 용도지역 상향이라는 게 단순히 이런 규제 사항들이 풀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용적률이 높아지는 부분들도 네. 있고, 지하주차장 통합 지원, 공공건축 지원 이런 식으로 장점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지분 쪼개기 이런 사항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이렇게 노후도가 높았었던 곳들을 모아주택으로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주겠다가 이번 대책의 정말 큰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아주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약간 제가 설명을 했어서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모아주택이라는 개념은 예전에도 이미 민간 차원에서 있긴 있었어요. 재개발을 하고 싶지만 절차법이다 보니까 시도지사가 지정을 안 해주면 출발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만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나홀로 주택들만 양산되니까 전체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이렇게 가로주택 하나, 이렇게 가로주택 하나, 이렇게 가로주택 하나 해서 나중에 되면 단일 규모로 만들자. 실제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연계해서 가자라는 말들도 있었고, 단일 브랜드처럼 보이게 시공사도 똑같은 곳으로 하자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 같은 경우 실제로 완성된 애들 보면 그렇게 프리미엄 단지들이 없어요. 너무 사업 규모가 조그마니까 참여를 잘 안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하면 뭐 여기다 1200세대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협상력이 늘어나는 거죠. 시장님께서 일단 민간에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늘 답을 찾아온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법들을 이렇게 가져온 거를 보고서 아, 시장님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갖고 온 건데,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 어디가 또 되느냐. 선정된 곳들도 있지만 그럼 우리도 모아타운으로 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가장 획기적이라고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노후도 조건을 완화한 거예요. 아, 좋네요. 노후도 완화. 대상 지역에 대한 개념들은 여기 써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기존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가려고 했었으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물론 도정법이 아니라 빈소법이라고 하긴 했었지만 기본적인 요건들을 만족해야지만 갈 수 있었던 사업이었던 것이죠. 도로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그냥 심의 거쳐서 완화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거, 노후 불량 건축물이 67% 이상. 네. 이게 도정법이랑 사실상 똑같았거든요. 네네. 3분의 2 3분의 이상이었는데 2였죠. 예. 얘를 57%로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라는 것이죠. 10% 낮췄다는 거죠. 네. 구역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이제 확대를 할 수 있게 광역으로 할 수 있도록 네네. 해주겠다. 그리고 용도 지형도 종상향 해주는 거는 진짜 인허가권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행정 특혜죠. 네. 2종 7층도 완화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노후도 앞으로 어디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주거정비지수제라는 거는 이전에도 여러 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재개발이라는 게 이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기본 도정법상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된다. 제가 앞서서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노후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지 않으면 재개발 자체가 아예 지정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빈소법은 어떤지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3조의 1- 감옥에 뭐라고 써있냐,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 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이라고 써 있어요. 도정법이랑 똑같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할 수 있다. 이제 100분의 15%를 떨궈가지고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서울특별시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3조를 찾아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책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준비를 착실하게 했다라는 거죠. 2021년도 12월 말에 딱 이게 신설된 거예요. 1월 달에 우리 준비는 이렇게 끝났어 하면서 발표를 한 거죠. 정부 대책들 보다 보면 발표해놓고서 시행령 보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이사 대책 같은 경우는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우선 공급권에 대한 부여 기준도 아직 약간 좀 불명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착실하게 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기준도 중요합니다. 기준도 20년을 해놨거든요. 도정법상의 재개발 재건축보다도 더 낮아요.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보면 재개발로는 안 되지만 모아주택은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빈소법 자체가 조금 생소하긴 한데 자유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렇게 있어요. 소규모 재개발은 원래 없었다가 비교적 최근에 신설이 됐었고요. 속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데 현실적으로 2에서 4년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현실적인 속도는 이제 우리 2편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지만 알겠습니다.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보다 빠르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장점들도 있다 정도로만 이번 시간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딱 기존에 이런 식으로 블록이 있었던 데를 단일 아파트로 만들겠다. 지금 번동 같은 경우도 겉에서 보면 하나의 아파트 단지네? 그냥 완벽한 아파트지고 심지어 멋있기까지 해요. 강까지 기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살기 좋은 양질의 주택들을 네. 공급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일전에도 재개발 재건축 미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양질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했었는데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네. 솔직히 단점과 한계도 명확하죠. 네. 사실 조감도를 보다 보면 함정이 있어요. 그래요? 보면 여기 보면 길이 어떤가요? 차도가 막 이렇게 단지 내를 막 다 관통하죠. 그냥 그 도로는 그대로 두는 거군요. 그쵸. 일반 뉴타운이나 재개발과 다르네요. 그건. 애초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가로를 살리면서 그러네요. 이렇게만 짓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묶어버렸다라는 정도거든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간선 도로들이 막 뚫고 가고 이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하다못해 그냥 단지 내로 들어오는 자동차도 다 지하로 만들지. 그렇죠. 지상에는 아예 차가 없는 단지들을 만드는 게 트렌드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그냥 단지로 들어오는 그런 자동차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따지면 이거는 조금 안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빨리 간 애들은 4년, 5년 만에 간 애들도 있긴 해요. 네. 근데 지하 주차장을 연결한다? 라고 하게 되면 공사를 거의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1구역, 2구역 먼저 되는 대로 공사하고 그 다음에 5구역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 부분 관련해서 건축 쪽에 있으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공사가 솔직히 불가능해요. 지하 주차장 연결할 수 없죠. 네. 1, 2구역, 3구역까지는 먼저 되는데 4, 5구역은 나중에 됐어. 그러면 그때 같이 하는 애들은 연결할 수 있지만 진짜 광역으로 다 묶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속도를 맞춰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속도를 맞추려면 분명 지연되는 단지들이 있겠죠. 똑같은 속도로 추진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해관계도 다를 거고 네. 주민들 설득도 해야 되고 노후도 다를 거고 그다음에 준비도 좀 시작하고 먼저 시작한 데가 있고 늦게 시작할 때가 있을 텐데 동시에 진행되고 네. 마치기 힘들죠. 서울시에서 말한 것처럼 완벽한 통합형 단지라기보다는 단위로 그냥 나홀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점도 있을 수는 있다라는 네. 거를 인지할 필요성이 있어요. 모아주택 자체는 정말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 모아주택은 딱 재개발 재건축은 못 가던 곳들을 지정하는 즉 차선택적인 사항으로 가야 되지 네. 노후도가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내 치적을 조금 많이 늘리고 싶어서 멀쩡히 민간 재개발로도 갈 수 있는 데를 모아타운으로 막 장려하면 이거는 어떻게 따지면 좀 후퇴하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노후도가 깨진 곳들, 깨진 곳들이 모아타운으로 가요. 네. 그러면 너무 좋은 정책. 근데 노후도 아까 3분의 2 이상 그런 부분들 다 충족하고 뭐 접도율이라든지 과소필지라든지 요건들 만족했어요. 광역으로 애초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데 가로를 유지하고 쪼개지고 이런 식의 단지를 만드는 거를 서울시에서 이걸 만약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막 길들을 막 트기 시작한다. 이런 거는 좀 아니다. 재개발이라는 최선이 있으면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좀 차선에 가깝다. 안 되는 단지들한테는 좋은 정책이지만 재개발로 갈 수 있었던 애들도 모아타운으로 돌린다라는 거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우려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노후도 완성돼 있고 혼자 갈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지지부진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무조건 모아타운이 좋다, 모아타운이 나쁘다가 아니라 네. 이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서 내 지역에 맞는 최선의 길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고요. 투기 방지 대책도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분 쪼개기라든지 아니면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저는 예전에도 여러 번 강조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약간 조금 복잡해요. 이 모아주택은. 네, 우리가 어떡해요? 기존에 알던 개념이 좀 다른 게 서울시가 2021년도 공모를 통해서 지정했었던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월 20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조금 더 이상한 게 앞으로 공모를 새롭게 하는 곳들은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한대요. 이거 보면서 왜 이렇게 하지라는 게 좀 위함이 있었었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를 캐치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기존에 이제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모아보았는데 야, 7개. 이거 매번 오실 때마다 2줄씩 증가하는 것 같아.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전에 신통기획에서 여기까지는 정리를 했었어요. 맞아요. 2개가 추가됐네 이번에. 향후 공모하는 애들은 앞으로는 권리 산정 기준이 2022년도 1월 28일로 하겠다. 예, 그날을 주목하자고 말씀하셨죠.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사실 신축 빌라를 막 짓게 되면 멀쩡하게 재개발되던 곳들도 그렇죠. 노도 깨져가면서 재개발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모아주택을 갖다가 뭐 다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도 특정 기준을 이후로 못 짓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셀 수도 있죠. 노후도 요건이 이렇게 더 낮아져 버리면 빌라를 지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거죠. 네. 그래, 노후도가 맞는 데들을 내가 지으면 현금 청산 당할 수도 있어.까지는 오케이. 근데 노후도가 깨진 곳인 줄 알고 지었는데 앞쪽에는 청산이야.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공모 결과 발표일이 아니라 그동안은 이 기준들이 뭐였어요? 공모일자였거든요. 네. 5.6 대책 공공재료 1차 공모 날짜가 2020년 9월 21일, 2차 공모 날짜가 2021년도 12월 30일, 신통기 1차 공모 날짜가 9월 23일. 이렇게 항상 다 공모 날짜로 갔었는데 공모 결과 발표일로 권리 산정 기준을 한다라고 하면 모아주택으로 신청한 곳이 있어요. 네. 그러면 투자하려고 막 올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신축 빌라 업자분들께서 거기 들어가서 막 다 쪼개버리는 거죠. 네. 입주권을 막 단독주택 하나 사가지고 10세대로 갔다가 쪼개 15세대로 쪼개 그러면 갑자기 입주권이 막 15개를 늘어나고 그렇죠. 약간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특정일로 만드는 것도 솔직히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너무 조금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는데 그건 적어도 공모일이라고 해야지. 공모 결과 발표일은 후보지 신청했습니다 이러면 막 거기다가 막 다 쪼개버리라는 건가?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왜 다른 거는 이거는 이렇게 강력하게 했으면서 얘는 1보 후퇴 정도가 아니라 막 3보 후퇴를 했을까라는 의문점도 있긴 합니다. 재개발보단 낫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분명히 노후도가 존재하거든요. 동일 모아가지고 신청할 때만 해도 노후도를 충족했는데 열심히 쪼개버려가지고 노후도가 깨져버렸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의문점도 존재해서 그렇습니다. 얘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아주택은 그냥 무조건 좋은 걸로만 알았었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단점들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싹 미는 뉴타운이나 재개발보다는 조금 상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 물론 지하 주차장을 통합하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벌써 뭐 시기적인 문제도 시간적인 문제들도 또 품고 있는 것들이고 또 이 제도적으로도 좀 아직까지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는 것들을 정말 김재균 소장님만이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소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모아주택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2부에서는 이걸 좀 풀어서 조금 더 재개발 재건축까지도 한번 확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냥 네. 정부 발표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모아주택까지 나오고 신통기획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 언제 입주할 수 있을까요? 라고는 질문이 정말 많아서 네. 저희 2부에서는 현실적인 각 대책별로 입주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 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별로 입주 가능 날짜 바로 기대합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